내가 그랬잖아. 어저께 소설을 2편을 발표했어, 내가. 소설 1안, 소설 2안. 소설 1안은 이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어둠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계획을 세우기를 이대로 그 메르스 독감에 대한 공포를 계속 확산시켜 놓고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그 검증을 묻어버린 다음에 황교안 총리를 만들어서 공안 통치로 그 메르스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설 한 편. 아니면 이 갑자기 그 더 이상 박근혜의 무능,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박근혜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에서 그 소위 친이계가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동의를 해서, 그래서 야당과 친이계가 함께 박근혜를 탄핵하고 그 다음에 그 갑자기 대선 전국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안철수가 대선 캠프를 꾸리고 그 중앙일보 홍석현이 갑자기 경희대에서 강연하고 그 강연 내용을 막 자기네 지면에 실은 다음에 대권 플랜이라고 글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소설, 2가지 소설을 내가 이제 발표했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젯밤 요원들의 동향을 파악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뭐였냐, 야당 워크샵에서 신발 던지기 하고 놀았다. 지금 이렇게 시국이 힘든데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워크샵을 하면서 막걸리를 반입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신발 던지기를 하면서 놀았다라고 문재인과 야당을 까는 글, 문재인과 야당을 까는 글이 한 축이었고, 2번째가 뭐였냐면 어젯밤 11시에 박원순 시장이 그 어젯밤 11시 반인가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그 정부가 보건복지부에서 제대로 된 정보 공개를 안 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시민이 그 불특정 다수 수천 명이 위험에 노출됐다. 앞으로는 그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그 개입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러자 사람들이 저거는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인데 박원순이 한다. 그러면서 박원순을 막 띄운 거야. 박원순 시장을. 그러자 갑자기 요원들이 박원순 시장이 거짓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작업을 한 거야. 그죠? 지금까지도 박원순 시장이 거짓말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찾아봤죠. 예.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일단 박원순 시장의 발언 내용이 들어있는 영상 자료 있습니까? 예. 박원순 시장의 그 발표 내용, 발표하는 영상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예. 박원순 시장의 영상 그 발언 영상을 좀 갖고 와 주시고요. 내가 일단 파악한 내용을 설명할게. 일단 박원순 시장이 어제 발표한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메르스 확진 환자가 의사인데, 삼성의료원 의사인데, 이 사람이 그 미세한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 주말에 약 2,500명의 불특정 다수와 접촉을 했다. 라는 발언까지는 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31일에 증상이 악화돼서 격리 치료됐다. 까지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그러자 이 의사가 반론을 한 거야. 자기가 그 증상을 알고 나서 2,500명을 만났다는 박원순 시장의 발표가 거짓이다. 예. 자, 우리 정확하게 한번 발언 영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네, 우선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우리 기자 여러분들 불러내서 송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소재에서 확인된 메르스 환자 관련한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서울시는 금일 저녁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서울시 소재 35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5번 환자의 경우에는
메르스 지역사회 확산과 직결되어 있는 서울시는 4차 감염의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5번 환자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의사로서 5월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시작되었고 5월 30일 증상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번 환자는 5월 30일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조합 행사에 참석했고 이에 동행사에 참석한 대규모의 인원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좀 이따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35번 환자는 이틀 동안 여러 곳에서 이 동선이 확인이 됐고 그것은 그만큼 전파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5번 환자는 5월 30일이 되어서야 시설 격리 조치되었고 6월 1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관련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6월 3일 늦은 오후에 개최된 보건복지부 주관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게 된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1,565명의 메르스, 아마도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메르스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추가적인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의 사실공표 및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오늘 하루 요청을 했습니다. 6월 4일 오전부터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어려워서 소관 과장 및 사무관 등에게 위험사실 공개 및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35번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고 이후 동선은 물론 1,565명의 재건축조합 행사 참석자들 명단도 확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1,565명의 재건축조합 행사 참석자들에게 수동 감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보내왔습니다. 서울시는 수동 감시 수준의 미온적인 조치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참석자 명단을 해당 조합으로부터 입수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메르스 위험에 노출된 재건축 조합 명단을 입수하였고 즉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와 대책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이후 금일 저녁 대책회의를 거치면서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렀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시민 본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자택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바로 오늘 저녁에 시작이 됐습니다. 또한 본인도 인지 못한 상황에서 메르스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일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35번 환자의 5월 30일 이후의 이동 동선을 지도화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공개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자발적인 자택격리 역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가 아닌 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1,565명 위험군 전원에 대해서 잠복기 동안 외부 출입이 강제적으로 제한되는 자택격리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정보를 실시간대로 공유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길에 서울시가 직접 나설 것입니다.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메르스의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에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직접 대책본부장으로 진두지휘에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는 위기 상황일수록 서로 함께 힘을 모아온 저력이 있습니다. 메르스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극복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메르스의 급속한 확산을 막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일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서울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내용이 박원순 시장의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이후에 그 35번 의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비난한 내용 인터뷰 있습니까? 예.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 35번 환자가 그 박원순 시장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발언하면서 그 인터뷰한 내용, 그 내용을 좀 갖고 와 보세요. 예.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 파악한 내용은 그 의사의 주장은 그거예요. 자기는 그 의사와의 자, 프레시한 인터뷰죠. 예, 한번. (1,500명에게) 메르스? 난 무개념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박원순 시장이 틀렸다. 4일 밤 박원순 시장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 A씨가 시민 1,500여 명과 직간접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 A씨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문제 삼았다. 자신은 보건복지부나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격리 조치를 당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31일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엄격한 자가격리로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켰다는 것. 프레시아는 박원순 시장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서울대학교 병원의 국가지정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씨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다. A씨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30분에 걸쳐 자신의 행적을 비롯한 여러 질문에 답했다. 전화기 너머로 간간히 기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주장은 단호했다. 박원순 시장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프레시아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기자회견의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A씨의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이 인터뷰는 메르스가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나 의료진에게 2차, 3차 감염을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본보기로 읽을 수 있다. 방금 박원순 시장이 A씨가 시민 1,000여 명 이상과 접촉한 사실을 밝히고 그 위험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저의 행적이 누구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모두 다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코끼리를 직접 본 제 말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코끼리를 전해 듣고 묘사하는 서울시 말이 맞겠습니까? 사실 31일 전까지는 제가 메르스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7일 14번 환자와 응급실에서 접촉한 것은 적은 있잖아요. 그 건부터 정리하죠. 우선 14번 환자는 제가 진료한 환자가 아닙니다. 그날 혈관의 일부가 막히는 색전증으로 수술이 급하게 필요한 환자가 응급실에 있었어요. 그 환자의 초음파를 보기 위해서 응급실에 약 40분 정도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14번 환자가 누구인지 또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럼 메르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을 인지한 건 언제인 건가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메르스와 엮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다만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단을 받아서
응급실을 잠시 소독하느라 폐쇄한다는 얘기를 듣고 와 정말 무섭다 하고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프레시안 확인 결과 삼성 서울병원이 응급실 소독을 한 날짜는 29일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경미한 증상이 29일부터 나타나 30일 증상이 심화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 틀린 얘기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인터뷰를 할 때도 분명히 말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했다. 특히 과로하면 기침이 심해져요. 31일 이전에는 제가 평소 고통을 받던 알레르기성 비염과 다르다고 생각할 만한 증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29일도 정상적으로 병원 근무를 했어요. 그럼 30일의 행적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날 오전에는 병원 대강당의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양재동에서 30분간 1565명이 참석한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했다면서요? 30일 오전에 심포지엄에 참석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 없는 구석에 앉아있다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날따라 공부를 하기가 싫더군요. 저녁에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한 것도 맞습니다. 이동은 다 자가용으로 했고요. 모두 사전에 계획된 일이었어요. 당연하죠. 그때만 하더라도 메르스 감염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떠올린 건 언제입니까? 31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회진을 도는데 27일 응급실에서 진료했던 색전증 환자가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격리 대상이 되어 있더군요. 그때 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메르스에 감염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죠. 그래서 그날 회진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이건 동료 의사들이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언제입니까? 그날 아침부터 가래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예정된 심포지엄도 신청만 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서울시는 심포지엄에 참석했다고 발표했죠. 아닙니다. 안 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자가용으로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쯤 지났는데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열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 서울병원의 질병관리실에 전화했죠. 담당자에게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언급했더니 그럴 리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1시간쯤 후에 다시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보건소에 즉각 연락하라고 권고하더군요. 그래서 보건소에 갔습니까? 아니죠. 강남 보건소에 연락해서 우여곡절 끝에 담당자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접 검사를 하러 집으로 방문했더군요. 집에서 엄격한 자가격리를 했죠. 그러다 오후 8시쯤 병원에서 확인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격리병동을 내줄 테니 오라고 하더군요. 자가용으로 혼자서 격리병동으로 가서 입원했죠. 장남하건대 31일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는 집사람 외에는 밀접 접촉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의사예요. 감염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최종 판정은 2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서울대병원 국가지정격리병동으로 이동했고요. 사모님도 검사를 받았죠. 다행히 완벽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29일부터 증상이 있었다면 과연 집사람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한순간에 전염병을 대유행 일으킨 개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의사로서 양심을 갖고 걸고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가 주장한 그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 같은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 정치인이 또 서울시가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시민을 보호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 시장이나 서울시는 정작 부정확한 정보로 시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엉뚱한 희생양이 되었고요. 기자회견 전에 저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죠. 박원순 시장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자, 나는 지금 양쪽의 입장을 똑같이 얘기했어. 그죠? 자, 양쪽의 입장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양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재구성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6월 3일이야. 즉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서울시 공무원이 정부 중앙부처랑 회의를 한 거야. 회의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35번 그 삼성의료원 환자가 그 29일에 증상이 격리했고 30일에 1565명이 모이는 개포동 총회에 참석했고 그 다음에 병원 포럼에도 참석했다. 근데 병원 포럼에 얼마나 참석했는지 병원에서 환자 수를 안 가르쳐준, 그 참석자 수를 안 가르쳐준다. 그리고 31일에 격리됐다. 그 팩트 3가지를 정부 중앙부처에서 서울시에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들었을 때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 이거 심각해요, 안 해요? 31일에 격리된 그리고 6월 2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격리되기 하루 전에 1565명의 총회에 참석했다. 그럼 이거 심각한 상황이야, 아니야?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박원순 시장의 말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것도 없고 6월 3일 회의에 참석해서 인지했다. 스스로 알아낸 거다. 그래서 6월 4일에 하루 종일 정부에다가 그 정보 공개를 요청했고 정부가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9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여했던 당시, 즉 개포동 재개발 총회에 참석했을 당시에 증상이 격리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안 봤다. 이게 보건당국의 입장이야. 보건당국에서 박원순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개포동 총회에 참석하던 시점에는 환자의 증상이 격리했기 때문에 큰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게 보건당국의 입장이야. 예.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판단해 보실 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서울시가 잘못한 거예요? 의사가 잘못한 거예요? 보건당국이 잘못한 거예요? 보건당국이 잘못한 거야. 이건 보건당국이 잘못한 거라고.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번 사안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었고 31일에 격리된 환자가 30일날 1565명의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메르스에 걸렸어, 이 의사가. 자, 여기서 여러분이요, 의사를 비난하면 안 돼. 이거는 지금 얘네들이 이 뉴스를 지금 왜 북조선 TV에서 이 내용을 강조하겠어. 지금 이거는 정부 당국에 대한 비난을 박원순 지지자와 그 다음에 박근혜 지지자를 나눠서 의사와 박원순의 전쟁으로 몰아가려는 거야. 북조선 TV에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아파 죽겠다는 사람 전화 인터뷰를 계속 해내면서 원하는 게 뭐냐. 보건당국의 무능을 박원순 지지자와 의사 편을 드는 네티즌 사이에 논란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싸움으로 논점을 변질시키는 게 쟤네들 계산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의사는 잘못이 있을까요? 있어요. 왜? 이건 삼성의료원의 잘못이야. 삼성의료원이 자기네 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의사는 의사 입장에 황당한 건 뭐냐? 이 의사는 A라는 환자의 그 색전증 치료를 했어. 그런데 이 A 환자가 메르스 환자하고 접촉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의사가 몰랐던 거야. 모르고 이 색전증 환자를 치료했어. 이미 이 색전증이라는 게 심각한 질병이에요. 내가 알고 있기에는 혈관이 피 속에 있는 덩어리가 핏줄에 있는 덩어리가 혈관 속으로 떨어져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 어느 혈관을 막은 게 색전증이야. 그치? 색전증이라는 게 그 피 속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혈관을 막은 거예요. 그러면 그 혈관이 막힌 지역은 괴사가 돼.
그게 만약에 심장이면 심장마비가 오는 거고, 뇌면 뇌 출혈이 오는, 그러니까 뇌가 썩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풍이 와버리는 거야.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고. 이 사람은 혈전만 생각한 거야. 근데 이 환자의 이력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야. 메르스 환자하고 접촉한 줄도 몰랐어.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첫 번째는 보건당국의 문제야. 메르스 환자 관리를 개판으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메르스 환자하고 접촉한 환자들을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도 안 주고 치료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보건당국과 삼성의료원의 잘못인 거야. 더욱이 저 인터뷰에 무슨 내용이 나와? 삼성의료원에 전화해서 나한테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병원에 보고했잖아. 삼성의료원이 뭘 했냐? 보건소로 가래. 삼성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가래. 처음엔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환자가 설득하니까 그럼 보건소로 가래.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이 사건은 내가 두 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니까 이건 박원순하고 의사가 욕먹을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지금 보건당국하고 삼성의료원이 문제인 거야. 그지? 내 말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야? 의사도 피해자야. 보건당국에서 이게 지금 29일이면 실제로 이 뭐라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29일에 알게 됐다는 게 그 금요일이잖아. 금요일까지는 이 메르스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 메르스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고 29일에 가서야 병원에서 앓은 거야. 내 말이 맞지? 망치 부인 말이 맞다. 엄지손가락. 망치 부인의 말이 맞다. 엄지손가락. 이건 박원순하고 의사가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왜 박원순 편 의사 편으로 나와서 싸우는 척을 해? 너네 누구야? 이거 지금 보건당국에서 메르스 환자에 대해서 전혀 조치하지 못했던 거, 통제하지 못했던 게 원인이었고, 삼성의료원도 정부 당국의 피해자야. 정부가 안 가르쳐주니까 메르스 환자인지 몰랐어. 그래서 환자들의 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한 환자를 의사가 치료했고 그 과정에서 전염이 된 거야. 모두가 피해자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박원순이 거짓말했다? 무슨 거짓말했는데? 박원순이 무슨 거짓말했어? 31일에 격리된 환자가 30일날 30일날 1565명이 불특정 다수하고 접촉했다. 이게 거짓말이야? 사실이잖아. 그 총회 참석했어 안 했어? 했잖아. 병원 포럼에도 참석했잖아. 그러면 박원순이 뭘 거짓말했냐고. 아, 증상이 경미해서 참석했다. 아니, 박원순이 의사를 비난했냐? 아니, 여러분 나만 못 들은 거예요? 박원순 인터뷰에서 의사가 무개념 의사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볼 때 저 의사는 박원순의 인터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누군가가 전달하면서 그 의사를 무개념 의사라고 그렇게 네가 비난받고 있다. 그렇게 전달한 거 아니냐 싶어요. 아니, 박원순 인터뷰에 어디에 의사가 무개념이라고 나와? 그치?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아프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아픈 사람은요 서러워요. 그러니까 사실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 아프기 때문에 정상적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죠? 조금 아까 우리가 박원순의 영상을 봤어. 박원순이 그 의사가 무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감염된 상태에서 자기가 감염된 걸 알고 돌아다녔다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해봐봐. 지금 그 영상 찾아봐봐. 박원순이 본인이 메르스 환자인 걸 인지하고도 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말 없잖아.
어? 내 말이 맞지? 와, 내가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시끄러 씨발려나 속상한가 봐. 어저께부터 하루 종일 작업했는데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론해주니까 속상해 죽겠지? 그래, 네 심정을 알겠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박원순 시장이 그 의사는 그러는 거야. 자기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이 뭐라 그랬어요? 정부의 회의 내용을 보고 서울시 공무원이 알아낸 내용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사실만 얘기한 거잖아. 29일에 격리했다. 의사 말이 뭐라 그랬어? 자기는 그냥 일반적인 비염으로만 느꼈다. 자기는 그냥 29일까지 일반적인 비염 이상이라고, 30일까지 일반적인 비염 이상이라고 생각 못했다. 그건 자기 주장이야. 그러나 이미 의사는 감염되어 있었던 거야. 아니, 지금 이 사람이 감염된 게 31일 이후야? 아니, 박원순이 얘기한 것 중에 거짓말이 뭐냐고. 색전증 환자를 치료했을 때 이미 감염된 거잖아. 감염된 상태에서 29일날 경미한 증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30일날 대규모 불특정 다수를 접촉했고,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리고 31일날 격리됐고, 그러면 왜 이 의사는 박원순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을까요? 누군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전달했겠지.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내가 작년에 세월호 유가족이 십자가를 지고 행진을 한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촬영하러 내려갔어. 그것도 어떻게 된 거냐? 세월호 유가족 중에 어떤 엄마가 나한테 자기네들을 찍어달라 그랬어.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투쟁을 하는데 너무 언론에 집중을 못 받고 있다. 관심을 가져달래.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광화문으로 갈까? 아니면 그 십자가 행진단을 갈까? 그러다가 내가 광화문으로 가는 것보다 십자가 행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엄마가 십자가 행진단하고 나하고를 주선해줬어. 그래서 내가 방송을 하면서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그때 갑자기 그 십자가 행진하는 아버지가 나한테 와갖고 자기한테 전화한 여자 나오라는 거야. 네? 아니, 나는 날 부르는지 몰랐어. 이제까지 누가 나한테 뭐뭐한 여자 나와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날 부르는지 몰랐어. 그때도 내가 방송 중이었다고. 그런데 자기한테 전화한 여자 나오라고, 아프리카 뭐 나오라는 거야. 그 내가 전대요? 그러고 일어났어. 나한테 쌍욕을 하는 거야. 내가 그때 카메라를 껐어요. 나한테 쌍욕을 하는 거야. 자기가 언제 아프리카 TV에다가 자기 찍어달라고 요청했냐고. 그런 말, 왜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방송을 했느니. 그래서 내가, 저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가 2,000명이 봤어. 2,000명이 봤는데 그 아버지한테 누가 그렇게 전달한 거야. 어떤 씨발놈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씨발놈이 그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내가 그 아버지가 나를 요청해서 내가 내려갔다라고 방송했다. 그렇게 전달한 거야. 그때 보신 분.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십자가 행진단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촬영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내려간다고 얘기한 적 있어? 없어. 2,000명이 내가 그런 말 안 했다는 증인이야. 그런데 어떤 씨발놈이 그 아버지한테 거짓말 한 거야. 그러면 그 아버지는 며칠 동안을 걸은 거야. 정상적 판단이 안 돼. 날은 덥고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이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했겠지. 그러니까 나란 사람도 모르고 망치부인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 평범한 아버지들이 망치부인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웬 여자가 와가지고 방송을 한다니까 이게 이제 뭐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막말했어요. 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세월호 다른 엄마가 나한테 요청을 해서 내가 내려간 건데 내가 그런 진짜 태어나서 그런 모욕 처음 당해봤어. 근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앞으로 내가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말을 섞나봐라. 그러면서 내가 화나서 올라오다가 문득 든 생각이
어떤 새끼일까? 명백한 허위사실이잖아. 2,000명의 시청자가 목격을 했는데 어떤 개새끼가 거짓말을 전달을 했을까? 나는 지금도 그 개씨발놈이 누군지 찾고 싶어. 근데 그 개씨발놈이 거짓말을 전달해서 그 아버지는 나한테 아주 심한 모욕을 했어. 나는 그 아버지가 나한테 나중에 사과했어야 됐다고 봐. 그런데 내가 안 받을 생각이었지. 나 사과도 안 받겠다 그랬어. 난 앞으로 나한테 말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아버지가 나한테 사과를 했다 그래도 난 안 받았을 거야. 그런 건 내가 사과를 받을 수가 없어. 너무나 기분이 나빠갖고 좌우지간 내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 그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그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전해들은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막말했단 말이야. 내가 당해봐서 알아. 누군가가 중간에서 허위사실로 이간질을 하면 이성을 잃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나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어. 나 혼자 당한 게 아니라 증인도 있어요. 내 태어나서 그런 모욕 처음 당해봤어. 그 아버지는 자식을 잃었어. 자식을 잃어서 십자가를 지고 행진을 했어야 됐어. 그러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억울했겠지. 기가 막혔겠지. 그런데 어떤 개씨발놈이 전화를 해서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면 도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나한테 시비를 건 거야. 나한테 쌍욕을 한 거야. 중요한 건 그 아버지는 나한테 공식적인 사과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나한테 공식적인 사과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뒤로도 계속 세월호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건 그날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올라오는데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 어떤 새끼가 이간질을 했을까? 그러면 이간질한 이유가 뭘까? 2,000명의 시청자가 보고 있는데 왜 그 새끼는 이간질을 했을까? 그렇다면 그건 우리 시청자들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구나. 그걸 느낀 거야. 아니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어떤 놈들이 계속 세월호 유가족이 귀족이냐. 그때 기억나요? 그날 내가 마음을 바꾸고 그 개무시를 당한 다음에도 광화문에 가서 방송했잖아. 그 이유가 뭐냐. 채팅창에 일제히 유가족을 욕하는 글이 올라오는 거야. 작년에 2,000명이 지켜봤어. 내가 오늘 그거 방송 못하고 나 올라간다. 그 아버지가 오해를 해서 내가 지금 올라가게 됐다 그랬더니 유세를 부린다고. 세월호 유가족이 유세를 부린다고 막 욕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달았지. 이거 지금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분노하게 하려고, 화나게 하려고 그때 보신 분, 내가 그렇게 얘기하자 일제히 세월호 유가족을 욕했잖아. 그때 기억나지? 그래서 내가 이 새끼들이 노린 게 이거구나. 그 완전히 멘탈이 붕괴된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서 이 개같은 새끼들이 노린 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노린 거구나. 그래서 내가 속이 찢어지는데 내가 심장에다 칼질을 하고 소금을 뿌린 것처럼 아팠어. 광화문 갔잖아. 광화문 가가지고 세월호 특별법의 진실, 내가 처음으로 그때 방송을 한 거야. 내 속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그때 유민아빠를 봤어. 본 척도 안 했어. 내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랑 치가 떨린 상황이었지만 이거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나를 이간질시키려는 거다. 그러니 내가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세월호 특별법의 진실이 뭔지를 목이 터져라 방송을 한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병이 나가지고 방송 며칠 못했잖아. 화병 나가지고. 그들이 노린 게 그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이 의사한테 왜 거짓말을 했겠어. 지금 박원순이 얘기한 거는 팩트만이야. 29일에 미세한 증상이 있었다. 30일 날 1565명 모임에 참석했다. 31일 날 격리됐다. 이미 감염된 상태였다. 팩트를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의사가 펄펄 뛰면서 거짓말하고 있다. 책임을 묻겠다. 누군가 의사에게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박원순을 비난하게 시키는 거야. 뭘 노리는 건데 의사의 말을 듣고 박원순을 비난하고 싶은 놈들에게 명분을 주는 거야. 자,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내 기억에 4월이었어. 아니야 5월 초.
4월 말 5월 초였는데 이완구가 사퇴한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총리를 달라고 앞으로 도덕성이 있고 믿음이 강한 총리를 달라고 모든 기독교인이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이완구 총리 잘리고 나서 이완구 총리가 잘리고 나서 4월 말 5월 초에 어느 일요일인데 주일날인데 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근데 그날 교회에서 전체 교회로 공문이 내려온 거야. 소위 이제 그 기독교 총회 이런 데에서 공문이 내려온 거야,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도덕적이고 믿음이 강한 총리를 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공문이 내려온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내가 그때 방송했어요. 그때 기억나?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얼마나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가 그지 같은 놈들만 나오면 목사님이 오죽하면 기도해달라고 하더라. 그거 기억나요? 내가 그 얘기 했잖아. 그게 4월 말 5월 초야. 그때부터 준비됐던 거야. 황교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황교안을 딱 총리로 지명하자마자 그 교회 네트워크가 믿음이 강한 전도사라고 돌렸잖아요. 그게 지난주였잖아. 지난주에 황교안을 딱 지명하자마자 그 교회 네트워크가 일제히 나와가지고 황교안은 믿음이 강한 전도사라고 쫙 돌렸잖아. 이 메르스 공포 돌린 5만 명이 그때 황교안이 믿음이 강한 신앙인이라고 돌렸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중반에 그런 얘기를 했지.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나 전도사나 권사나 장로한테 그런 문자를 받으면 저는 이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지난주에 그 방송 기억나요? 어떻게 교회가 10계명을 어긴 그런 사람을 신앙심이 깊은 총리라고 얘기하면서 허위 홍보를 하느냐. 내가 10계명을 읽어주면서 이런 황교안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를 다니지 말자. 그렇게 내가 선언하라 그랬잖아. 기억나요? 그 다음에 그 문자 받으신 분. 내가 그게 지난주 중반이야. 그렇게 딱 선언을 했더니 그 문자가 싹 사라졌어. 여러분이 교회에 전화를 해서 나는 이런 문자를 받고 너무 충격 먹었다. 나는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그 문자가 싹 중단이 돼. 그 다음에 돈 문자가 뭐냐? 박원순 동성애 지지 문자.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 장로나 목사들이 그렇게 문자를 보냈으면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선언하라고 얘기했더니 그 문자가 일제히 중단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원순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문자가 조직적으로 유포된 거야. 자, 내 말이 맞다. 나 진짜 그렇다. 자기가 경험한 사람 손. 각 방에서 진짜 지난주에 그랬다. 경험한 사람 손. 아직 방송 중이야. 그래, 알았어. 응. 우리 조카가 자기 씨름대회 간다고. 봤죠? 맞지? 맞지? 내가 그 교회 다니지 말자라고 선언을 하자는 운동을 벌이자마자 그 황교안을 받아들이라는 문자가 일제히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박원순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문자가 조직적으로 유포가 됐어. 그치? 맞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원순에 대한 박원순이 동성애를 언제 지지했냐고. 이게요, 교회 조직을 타고 지속적으로 박원순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벌써 몇 달 됐어요. 작년부터 그랬어. 그래서 내가 지난 3, 4월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원순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람한테 일단 이거 캡처 떠서 서울시로 보내겠다라고 얘기해라.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서 법적 책임 지실 수 있죠? 라고 물어봐라. 그렇게 주문을 했어. 그때 방송 기억나요? 내가 지난 봄에 박원순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문자가 계속 돌고 있는데 그런 문자를 받으면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요거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서울시로 보내겠다라고 문자를 보내라. 저항하라. 주문한 다음에
박원순이란 이름이 빠져. 그죠? 동성애 얘기에 박원순이란 이름이 빠져.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지? 내가 박원순이란 이름을 쓴 문자에 대해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거 법적 책임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박원순이란 이름만 빠지고 내용이 똑같이 돌아. 그러면서 서울시청 그 문자 광고판에다가 동성애 반대 문자를 보내라고. 기가 막히죠? 이거 조직적으로 준비된 거야. 황교안 총리를 받아들여라는 것도 조직적으로 준비된 거고, 그 다음에 박원순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허위사실 유포도 조직적으로 된 거야. 자, 이쯤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밤 요원들의 움직임이 세 가지였어. 첫째, 문재인이 워크숍에서 신발 던지기 하고 놀았다라고 야당 워크숍 욕하는 거. 그 다음에 야당 국회의원 복지위원, 보건복지부 위원들이 해외여행 갔다라는 거 보셨죠? 야당이 지금 이 판국에 막걸리를 몰래 들여올려다가 걸렸다. 뭐 신발을 던지면서 놀았다. 그런 얘기하면서 야당 욕하는 글 보셨죠? 그 다음에 야당의 보건복지부 위원들이 해외여행 갔다. 거짓말이야. 뭐가 거짓말이냐? 국회의원들이 간 게 아니야. 경기도 의회에 보건복지위원회가 간 거야. 그런데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갔다라고. 그렇게 뻥을 친 거야. 내가 이거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한테 직접 확인한 거야. 여러분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해외여행 갔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지? 그게 국회의원이 아니야. 국회의원들 아니고 경기도 도의회 의원들이 간 거야. 지금 경기도에서 이재명은 막 메르스에 대책 세우는데 남경필 차원에서 대책반 꾸려졌다는 얘기가 없잖아. 도지사나 도의원들이나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했다라고 거짓말로 돌린 거야. 기사 찾아봐. 경기도 도의원들이야. 그런데 그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간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먼저 욕을 달아. 새정치연합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아.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 해외 연수 갔다면서요. 요렇게 앞부분을 달아. 그리고 기사를 달아. 그러면 기사 내용은 분명 경기도 의원이야. 그런데 앞부분에 설명을 본 사람은 경기도의원으로 안 읽히고 국회의원으로 읽히는 거야. 그게 착시 효과야. 그 착시 효과야.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죠. 기가 막히지. 그렇게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허위사실 유포하고 문재인과 야당 의원들이 워크숍을 가서 몰래 막걸리를 훔쳐서 먹으려다가 걸리고 신발 던지기라면서 놀았다. 그러면서 욕을 한 거야. 여러분, 그 국회의원이 워크숍을 갔어. 그러면 한나라당은 워크숍 가서 뭐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께 희귀한 자료 하나를 또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한나라당이 옛날에 한나라당이 워크숍을 가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워크숍을 가서 한 행동을 보여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 때야. 무슨 병?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다 아니고 그 비슷한 건데 후천성 영양결핍, 신경근육마비에다가 뇌하수체 교란 파탄. 한마디로 말해서 성장기 때 제대로 잘 먹여야 하는 건데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래. 걔 남편이 죄다 말을 먹었댄다. 어디 뭐가 잘났다고 그뿐이냐? 하고
수고한 날 슬퍼 마시고 두들겨 패고 가게덕은 때려부시고 그뿐이냐? 애가 아파도 돈 있어야 병원을 데려가지. 아이고 육실할 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박근혜가, 그러니까 이 상황, 이 연극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한 거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연극을 하면서 저기서 육실할 놈이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이야. 그리고 박근혜가 불쌍한 그의 아내라는 거야. 그런 설정으로 지금 연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연극을 계속했는지 한번 봐봐. 지금 이 하얀 잠바 입은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야. 유시오. 우리 큰애 친구예요. 그동안 안녕하셨죠? 아이 자식 새끼 죽었는데 안내는 무슨 안녕? 뭐요? 아니 무섭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봐. 인사해도 욕을 하니 뭐 이런 개참놈이 다 있어. 아이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죠? 야! 자네로 태어났으면 불알까지 내야지. 뭐가 잘났다고 마누라 친구들 데까지 이씨. 난리가 난리야. 그러니까 육실할 놈. 앞으로 친구까지 지랄이. 죽일놈 같은 줄. 그네 너 이혼하고 이 자료로 그거나 떼달라고 해. 그래 그 거시기. 그래 그놈은 그 시기 돌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야. 더 이상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2004년 여름 2004년 여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연극을 했어. 의원들 공식 행사에서. 이걸 보고 박근혜가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명배우라고 칭찬을 해요. 이거 끝난 다음에 막 그 웃는 얼굴도 있는데 굉장히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너무 신나하는 장면이 나와. 자, 그랬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신발 던지기 놀이했던 야당 의원들과 누가 욕먹을 만하냐? 응?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지네들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메르스에 대해 아무 대책을 못 세운 박근혜에 대해서 육실할 년이라고 연극이라도 했어야 됐냐? 지금 육실할 년이라고 욕을 안 해갖고 욕하는 거야?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신발 던지기 하고 노는 게 그게 그렇게 밤새도록 욕먹을 일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 두 번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재인을 욕하면서 문재인이 무능해서 야당 의원들이 저지경이다 이러면서 욕을 한 거야. 두 번째로 박원순이 거짓말했다. 박원순의 영상은 안 돌리고 그 의사의 인터뷰만 돌리면서 박원순이 거짓말한 것처럼 밤새도록 퍼돌렸어요. 결국 요원들의 지난밤의 행적은 그러면서 하나를 더해. 이재명 띄우기. 요원들의 세 가지 흐름은 문재인 죽이기, 박원순 죽이기, 이재명 띄우기야.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쯤 되면 망치 부인의 소설 2. 정말 얘네 대선 준비하나? 갑작스런 대선에 대비해서 유력한 대선 후보로 보이는 박원순이나 문재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안 좋은 이미지로 작업을 하고 표를 가르는 역할로 제3후보로 그 이재명을 띄우기 위해서 아니 이재명하고 박원순하고 비슷한 조치를 내렸는데 박원순한테는 막 쇼라고 욕을 하고 이재명은 역시 이재명이래. 같은 놈이. 웃기죠? 아니 박원순이 앞으로 서울시 보건의료를 책임지겠다 그랬더니 쇼라고 막 욕한 놈이 이재명한테는 역시 이재명이래. 참 웃긴 놈이지. 그지?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얘네들은 지금 나는 오늘 느끼는 게 그래. 소설 1, 2가 동시 진행되나?
지금 이 황교안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안 했죠, 오늘. 황교안이 오늘까지 자료 제출 안 했잖아. 그죠? 황교안이 오늘까지 자료 제출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어. 자료를 보냈는데 내용이 뭐냐? 그 황교안이 총리 후보라서 의혹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돼. 근데 이제 이 김광진 의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학생 생활기록부를 갖고 와라. 왜냐하면 거기는 병적 기록이 남아. 얘가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만성 피부병이었으면 학생 기록부에 남는다고. 만성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적히게 돼 있어. 그래서 학생생활 기록부를 갖고 오라 했더니 보관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안 내는 거야. 보관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야. 어저께 황교안 뭐가 나왔어요? 황교안이 만성 단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전후가 다 잘못됐어. 먼저 병역 면제 판정을 7월 4일 날 받고 단마진 판정은 7월 6일에 나왔어. 그러면 이거 병무청에서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냐? 절대 정상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대. 비정상적으로 뺐다는 거야. 그러면 과거에 그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정말 만성 피부병을 알았는지 증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안 내고 있다니까. 그런데 계속 박근혜가 밀어붙이고 있어. 그러면 이건 소설원 황교안을 그냥 쌩까고 메르스의 공포도 그냥 확산되게 냅두고 황교안을 막 밀어붙여서 공안 통치를 가려는 건가? 2013년 8월에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이 증거로 다 드러나니까 이석길가 내라는 뭐 했다고 누명 씌워가지고 판을 바꿨던 게 그게 황교안이야. 그런 식으로 지금 메르스 공포를 그냥 확산시키게 냅두고 황교안을 총리 만들어서 또 빨갱이 사냥으로 판을 뒤집으려는 거 아니냐? 라는 첫 번째 소설. 두 번째 소설. 박근혜로 도저히 안 되겠다 국민의 불만이 계속 올라가면 새누리당에서 주도적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갑작스럽게 대선을 치르면서 야당이 준비 없이 나오게 하고 야당표를 미리미리 분산시켜 놓는다. 라는 두 번째 소설. 자, 이거는 사실 적시가 아닙니다. 이게 법정 용어인데요. 내가 이게 사실이라 그랬어? 소설이라 그랬어? 내가 요거 사실이라 그랬어? 소설이라 그랬어? 요거는 나의 추측성 소설이다 라고 난 분명히 얘기했어. 이걸 사실적시라고 얘기하면 고소할 거야. 내가 이걸 사실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분명히 얘기했어. 소설, 추측이라고 얘기한 거야. 추측. 근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왠지 이 추측에 점점 다가가는 거 아닌가? 지금 정부는요, 이 메르스 공포 확산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도 안 하고 있어. 그죠? 지금 여러분 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공포 확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 딱 하나 있어. 뭔데? 박원순의 기자회견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청와대에서 박원순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대. 이것들이 미친 게 틀림없어. 네가 미친 게 틀림없어.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이 메르스 사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들었잖아. 오바마가 미국에 에볼라 환자 1명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직접 특별대책반을 운영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 환자가 1명 발생했을 때 사스 환자가 1명이 확진되기 전에 총리 산하로 특별대책반을 꾸렸다. 근데 그것도 웃겨.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웃기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실이 직접 책임지고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로 최고급으로 대책반을 꾸린 거야. 그 대통령의 지시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했다니까 한마디도 안 해. 마치 고건 총리 혼자서 결정한 것처럼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해. 이런 개새끼들을 봤나. 대통령 지시로 총리실 산하에서 총리실 수준으로 최고 단계로 대책반을 꾸리라고 지시해서 사스 환자가 국내 3명 발생하고 끝난 건데
그걸 노무현의 지시란 말을 절대 보도 안 해. 고건이 알아서 한 것처럼. 참 개잡놈들이야. 아주 개젖을 빨아야 돼. 그것들은 3대에 걸쳐 개젖을 빨아야 돼. 개젖 먹고 컸나봐. 개젖 먹고. 어? 이 쓰레기들. 노무현은 사스 환자가 한 명이 확진되기 전에 총리실 수준으로 특별대책반을 꾸렸고, 중국에서 8,400명이 감염되고 810명이 죽은 대형 사고를 우리나라에서 사망자 없이 사스 환자 거의 발생 안 하고 끝냈어.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런 변명도 했다며, 메르스에 대해서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이유가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사스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었던 건 외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스를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건 외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했대.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나봐. 201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메르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정부가 노무현 때 사스를 막은 건 해외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네가 미친 게 틀림없어. 그지? 난 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 우리 중동에 사는 거야 지금? 박근혜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로 생각해? 자,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 직원의 박원순 비난 인터뷰야.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없대. 그 메르스 확진 의사가 증상이 경미했기 때문에 5월 30일 날 1565명을 만난 게 심각하게 생각 안 됐대.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생각이야. 보건복지부의 메르스에 대한 인식 수준이야. 이미 29일 이전에 메르스에 노출된 의사가 증세가 미약하게 나타난 상황에서 1565명을 만났고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래. 31일에 격리된 환자가 30일 날 1565명을 만났어. 그러면 일단 비상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서울시에 알리고 비상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6월 3일까지 숨기다 걸렸어. 걸렸는데 되게 당당해.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우리가 뭐 잘못했니? 자기네들은 숨긴 거 없대. 그냥 증상이 경미해서 크게 염려 안 했을 뿐이래. 정말. 그러면서 지금 박원순하고 의사를 이간질시켜서 논쟁을 일으켜서 메르스 공포의 책임을 박원순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얘네들이 지금 삼은 제3의 전략이 뭐냐? 야당한테 덮어 씌우기야. 이제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해온 짓이 그거야. 잘못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해. 근데 매번 욕을 야당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매번 야당한테 덮어 씌워. 지금 메르스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대한민국 정부야. 박근혜 청와대야. 지금 새정치연합의 보건복지부 위원을 내가 점심 때 만났어. 의원한테 내가 항의성 멘트를 날렸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만 야당 보건복지부 의원이 사건 초기부터 국민에게 정확하게 정보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확실한 격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대. 그런 얘기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보도가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모르고 그 보건복지위원한테 항의한 거야. 미안했어. 야당 의원들이요. 지금 대책반을 꾸리고 그 야당 보건복지 소속의 야당 보건복지 수준의 단위에서 계속 정부에게 적극적 대처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지금 대책반을 꾸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대. 못 들은 척 한다는 거야. 신경민 의원이 청와대는 적반하장으로 박원순 말꼬리 잡기를 하고 있다. 박원순 흉내내기라도 해라 라고 말했답니다. 기가 막히죠? 예. 쥐들이 똥 싸놓고
지금 똥 치우고 있는 문재인 박원순한테 쌍욕하고 있는 거야 지금. 똥은 지네가 싸놓고 지금 문재인 박원순한테 똥 치운다고 욕하고 있는 거야. 이야, 미친 것 같아. 그죠?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까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메르스 15일째 이번에도 컨트롤 타워는 없었다. 지금 거의 박근혜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사고 친다. 발뺌한다. 그리고 야당 탓한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작년에 세월호 사건을 겪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 모든 게 대통령 책임이다. 그러면서 눈물 흘릴 때 그거 믿은 사람들 있지. 지금 메르스 공포에 떨고 있는 시민들이요. 작년에 박근혜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 대통령 잘못이다. 철저히 진상조사하겠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꿔서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 믿은 사람들이 있었지. 근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 봐봐. 어때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앉혀두고 있죠? 대통령은 1년에 250억 원의 돈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1조 6천억 원인가를 대통령 교부금이라고 누군가로부터 받아요.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가 이제까지 해외 나들이 하면서 뭐 했나? 어제 보여드렸죠. 지금 다음 주에 신나서 미국에 놀러 갈 생각하고 있어. 다음 주에. 지금 여러분 지금 뉴스 봤죠? 다음 주가 되면 3차 감염자가 본격화된다. 다음 주가 되면 메르스 3차 감염자 숫자가 엄청 늘어날 거고 그만큼 격리자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야. 자기가 지금 미국에 가서 그래서 미국에 가서 뭐 하나 내가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휴스턴인가? 아니가 캘리포니아를 방문해서 무슨 셰일가스를 만드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대. 그런데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는 홍수가 나가지고 닭들이 막 병에 걸려가지고 그 달걀값이 폭등을 했대요. 근데 미국은 달걀값이 폭등하면 난리가 난대. 달걀이 모든 재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금 막 미국의 달걀값이 날마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난리도 아니라는 거야. 왜들 웃지? 아니 지금 뉴스 찾아봐요. 5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엄청난 그 홍수가 나가지고 그 휴스턴 시장 후보대 집도 막 잠기고 그랬대. 근데 문제는 닭들이 병이 들어갔고 계란 공급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계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대요. 이거 지금 그쪽 한인 사회가 흉흉하대. 혹시 누구누구가 온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누구라고는 말 안 했어.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을 순방한다 그러니까 한 나라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한 나라는 화산이 터지고 한 나라는 토네이도가 그냥 발생해가지고 몇만 명의 그냥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뭐 그렇다고 그냥 나는 누구라고 얘기한 적 없어. 그냥 그랬다는 거지 뭐. 예. 자, 내가 이제 오늘 방송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도 내 제목 메르스 뺐는데도 이렇게 많이 오고 씨. 오늘 아까 4,800명 봤지? 나 진짜 씨. 근데 메르스를 제목에서 빼면 안 올 줄 알았더니 아니 어떻게들 알고 4,800명이 또 왔어. 좌우지간 나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방송 안 할 거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방송 못 해요. 나는 내가 잠수를 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지금
황교안 청문회가 열려. 그 황교안 청문회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예, 망치 부인이 생방송 안 하겠습니다. 재방송을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고요. 좌우지간 내가 또 재방송을 또 틀어놔야 또 비상연락이 되겠지. 하여튼 내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번 주 방송을 계속 리플레이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신 분들은 같이 나눠서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혹시 못 알아들은 얘기가 있으면 이해들 하시고요. 메르스는 뭐다? 독감이다. 그러면 독감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병약자, 노약자나 중환자에게는 심각한 질병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도 모르게 내 주변의 병약자들에게 병균을 전파시키지 않도록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햇볕을 자주 보고 영양분 있는 음식을 먹고 잘 쉬어야 된다. 독감 예방책이 그거밖에 없어요. 영양분 있게 식사하고 잘 쉬고, 예. 그 다음에 비타민 같은 거 흡수 잘하고 잘 먹고, 그리고 햇볕을 보는 거, 그게 독감 예방하는데 중요한 거야. 근데 나는 암 환자다, 백혈병 환자다, 그러면 안 돼. 그 정도로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미열이 있다, 어떻게 돼요?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미열이 있다는 얘기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열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예, 그리고 나도 모르게 메르스 환자하고 접촉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또는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메르스 환자들의 유통 경로가 있어. 그걸 확인해 보시고, 내가 거길 갔다 왔다, 근데 내가 미열이 난다, 그럼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좀 비싼 항생제를 주사 맞아야 돼. 본인이 미열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리고 내가 만일에 이 메르스 환자하고 나도 모르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 메르스 환자의 이동 경로를 움직였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 치료 받으셔야 돼요. 좀 센 항생제를 맞아야 돼.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미열이 난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면역성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미열이 난다는 건 감염됐다는 거야. 그러면 젊은 사람이 감염 안 되는 건 병균이 왔다 그냥 가는 거야. 병균이 들어와서 아무런 작용을 못하고 그냥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미열이 난다는 건 그 병원균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때는 전문 치료를 받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았지? 메르스에 대해서 지나친 공포를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메르스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시해서도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 내가 오늘 방송 안 하려고 그랬어. 나는 사실적시로 감옥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 나는 사실적시로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이야. 처음에 나를 잡아갈 때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잡아갔어. 그런데 잡아가고 3개월 뒤에 사실은, 허위사실은 무죄야, 이러면서 판결문을 주더라. 내가 얼마나 황당했겠니? 이게 내 판결문이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인데 이경선 내 이름 나오지? 피고인 나오고, 여기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무죄. 나 허위사실을 무죄 받고 나왔어. 나 잡아갈 때는 허위사실 유죄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잡아가더니 풀어줄 때는 허위사실이 무죄래. 근데 나 징역 6개월에 사회봉사 80시간이야. 아니, 내가 허위사실 무죄인데 왜 징역 6개월에 사회봉사가 80시간이야 했더니,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했다고. 나 대한민국에서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죄로 감옥 갔다 온 유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메르스에 대해서 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사실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잡혀갈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오늘은 방송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 이계덕 기자 압수수색 했죠? 내가 일베를 고소한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중에 있어. 그 다음 여러분, 백승원이란 변호사 한번 검색해봐요.
지금 민변을 지금 또 기소를 하겠다는 거야, 검찰이. 민변이 백승원 변호사한테 출석 요구서를 제기했어. 백승원 변호사가 누구냐? 내가 국정원 고발할 때, 국정원 고소할 때 변호인이야. 국정원 고소사건 변호인이 백승원 변호사인데, 지금 그 백승원 변호사도 민변 엉뚱한 다른 문제로 지금 검찰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일베 고소할 때 부탁했던 변호사도 지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 우연일까? 이게 우연일까? 그러면서 이계덕 기자의 노트북을 검색하면서 이경선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한 게 이게 우연일까? 자, 여러분은 오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목숨 걸고 한 방송입니다. 저는 사실 잡혀가는 게 두렵진 않아요. 잡혀가는 게 두렵지는 않은데 잡혀가서 내 딸을 못 보는 거, 그게 제일 걱정돼요. 내가 잡혀갔을 때, 구속됐을 때 다른 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 딸이 면회실에 와서 그 면회실에 들어오기 전까지 얘가 너무나 쾌활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엄마가 잡혀갔는데 힘들지 않냐. 그러면 아빠가 잡혀간 것보다 나아요. 중학교 1학년이. 아빠가 잡혀간 것보다 나아요. 라고 얘기를 했던 애야. 그래서 너무나 씩씩하고 애가 잘 지내기 때문에 난 걱정 안 했어.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면회실에서 만났는데 얘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나를 끌어안고 우는 거야. 30분 동안. 내가 그걸 보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내가 또 사실적시로 잡혀가는 거 난 두렵진 않아. 다만 내 딸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서 또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할까봐 나는 그게 걱정될 뿐이야.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또 딸한테 그랬어. 엄마가 계속해서 사실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잡혀갈 수도 있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한번 가봤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날 밤 내 옆에 와서 자더라고. 되게 당당하게 아우 걱정하지 마. 우리가 처음도 아니고 한번 겪어봤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 저기 연예인 볼 거래. 그래서 나가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날 밤 잠이 안 온다고 내 옆에 와서 자는 거야. 재밌게 보셨다면 다행이에요.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방송 좀 쉬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돌아올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여러분 우리 방송에서 망치부인이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 널리 전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어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그리고 추천해주신 4,960분? 예, 추천해주신 4,960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거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세월호님, 여비고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나라. 참 어려운 꿈입니다. 하지만 한번 꿈을 꿔보려고요. 원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그게 제 좌우명이에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나라 우리 손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메르스 공포 힘들지요. 메르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손 맞잡고 극복해야 될, 이겨내야 될 대상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한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도 IMF를 극복해냈고 일제를 몰아내본 적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힘내시고 우리 목요일날 만나요. 망치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예. 막 웃으러 왔는데, 웃기고 재미있는 방송하러 왔는데, 방송 보러 왔는데, 망치 부인이 막 울고불고 그래갖고 기분 상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 틀어드릴게요.